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제일 먼저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정황에서 그런 판단을 혹시 그때는 하셨던 건가요? 저는 결국은 큰 흐름을 보는 거, 이른바 충안파, 개헌과 관련된 핵심 요직에 갑자기 쫙 배치되는 그러한 정황. 김영현 씨가 굉장히 이번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개헌조차 오래 준비했지만 굉장히 엉성하게 실행할 정도로 무능한 분입니다. 다행히. 근데 그 무능한 사람이 원래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무인기 뚫리고 오물풍선 뚫리고 미국의 도감청 뚫린 것에서 이미 그 옮기는 과정의 책임자로서 무능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통상이라면은 경질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인데 장관으로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그 인사를 통해서 딱 그것이 첫 문제를 갖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제가 사실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러면서 쭉 둘러보니까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무려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2년 전부터 역사에서 8차례 공식 자리에서 했더라고요. 한 번도 대한민국의 역대 독재자나 쿠데타나 계엄을 할 때 사용됐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계엄이나 쿠데타를 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때 북한이나 또는 북이 파견한 간첩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국가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쓰인 용어는 국가보안법밖에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 북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척결 대상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의 내포, 즉 내용을 훑어보니까 명확하게 국회, 야당, 그리고 비판 세력을 포함하는데 그 비판 세력의 내용 가운데에는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판했다거나 또는 뉴라이트 인사가 잘못됐다고 했다거나 이런 것을 포함한 비판을 하거나 괴담 선동을 하는 세력을 통칭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무려 거죠? 8차례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그걸 놓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저런 용어를 저렇게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 저것은 무엇의 빌드업이지? 라는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분석할 때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그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고 모든 것을 김건희 씨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해석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예. 김건희 씨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핵심 이익이 뭐겠습니까?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옥에 안 가. 이게 어떤 아주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적극적인 이익은 뭐냐?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씨의 핵심 이익은 차기 또는 차차기 집권이라고 봤습니다. 본인이 집권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에바페론 프로젝트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것을 뭐 굳이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권력을 만들었고 또 더 나은 역량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 그 다음 권력의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갈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건 혹시 그 부분을 뭐 별개로 근거나 단서가 있으셨어요? 근거는 그냥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가령 이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이 정권에서는 홍보 사진에서의 메인을 다 김건희 센터 사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권력에 배치되어 있는 핵심 실무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핵심 이익이 절대 감옥 가지 않겠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또 하나는 김건희 씨는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도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고칠 수 있고 무엇이든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본 것이 그 가장 핵심이기라고 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아까 어떻게 그렇게 본다는 것이 어떤 해석법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문제를 볼 때 저는 처음부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한남동으로의 관저 이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시간 맞춰 출근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칠 때까지 일하다가 지치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다음날 서류를 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각해보면 집무실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집무실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국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면서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원래 있던 국방부 컴플렉스 안에 한 공간을 지금 쓰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면 한 차를 타고 국방부를 지나서 대통령실을 가게 돼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따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했을까? 또 하나는 일반 원칙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하나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청와대를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는 하나의 컴플렉스 안에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는 것이고 예, 예. 테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게 정착된 내각제 국가,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 아주 사저가 그래서 네. 출퇴근할 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저는 김건희 씨 그 부부의 관저는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시위를 해도 막힐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무엇을 먼저 결정했는가? 김건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어서 한남동. 예, 한남동. 그러니까 첫째는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 둘째는 한남동에 살아야 한다가 저는 우선 결정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먼저 고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돼 있는 곳으로서의 집무실을 받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좀 다시는 이렇게 보면 보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 가지만 꼭 말씀, 그렇게 한 가지만 해석하나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검증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뭐 뇌피셜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최초의 그 계획, 소위 처음에 인수위라든가 이런 단계의 계획을 보면 관저와 집무실의 분리 계획으로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말을 하기는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이런 곳에다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그냥 경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과도한 추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로부터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했던 실무를 했던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광화문으로 옮기면 관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청와대 안에 관저를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현재의 정부종합청사 그 사무실 안에 한 관저를 층에 두든가. 관저를 두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인 거거든요. 청와대에 관저를 두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차를 타고 되는 거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결과를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넘기고 옮기는 것으로 했다면 광화문 안에 관저와 안에 집무실을 관저가 하는 있을 것으로 것이다.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 김건희 윤석열 팀의 경우에는 나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 여러 가지 공약 이런 것에 그런 분리 계획으로 있는 것이었다. 네. 탄핵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도 관련해서 헌재 의원들이 지금 6분밖에 없잖아요. 네. 헌재 재판관이 그죠? 네. 최소 7명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는 그 해석을 꼭 우리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심리까지는 6이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나 7이 넘어야 이제 결정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고 네. 그래서 빈 그것은 세 자리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이 추천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논의를 하고 과정을 진행을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반대할 텐데요. 아니 그것은 각각이 단독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 그건 단독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결혼은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 결혼이 각각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추천이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저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으로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질 거라고 국민의힘 봅니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탄핵안 처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할 때는
그 헌재 그대로 비워놨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안 되니까 이거 빨리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아니냐? 그 통이 안 전에 된다면. 그에 대한 원인 행위를 이미 대통령이 했던 것에 대한 그 방어 행위로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뭐 상호할 얘기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헌재가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채워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 동원된 부대장들도 따르지 말았어야 할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원래 쿠데타의 경험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이전에 사실은 이런 논의를 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부당한 명령,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처럼 나쁜 명령도 명령이다. 가령 광주에서 시민들을 총을 쏴서 총으로 그냥 난사하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거에 참여했던,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계엄 논쟁일 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80년은 우리가 계엄을 했어도 될 만한 세상이었는가? 그리고 80년 광주 이후에 그때의 진상을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가? 미안하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부당한 명령인가, 그리고 그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제도로 보장되어야 되는가까지도 사실은 논의했었습니다. 그 논의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논의를 덮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왜 이것이 덮어졌지? 더 이상 이런 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덮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논의의 주체와 덮은 주체는 누굽니까? 그것도 이제 다 확인해야죠. 어쨌든 그 전에 전 정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는 그것 자체가 그 국방부의 과제에서 사라진다는 것까지를, 사라졌던 것까지를 확인했습니다.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아니,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번에 저희가 서울해범 4법을 논의할 때 그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고, 군은 어떤 명령을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경영에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 있는 것처럼 군에서도 명령은 일단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럴 때 내란과 같은 당시에서의 민간인 학살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쉽지 않은 본질적 문제죠. 그런데 예. 그러나 이제는 토론해야 될 때가 됐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토론해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방부도 오늘 나온 더 쉽게 말하겠지만 국방부 차관은 나는 뭐 군부대 출동하는 거 반대했다고 해버리고, 뭐 계엄 포고령 누가 썼냐고 하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 계엄 포고령 보면 이제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 처단한다는 표현 나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군 수뇌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계엄,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시 계엄을 시도한다면 이런 지금 군 수뇌부들을 우리 이제 합참부장부터 줄줄이 드러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계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계엄 건의권의 루트는 또 하나의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은 누구든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말 듣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계엄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직위에 있는 무슨 뭐 국방부 차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박근혜 때의 계엄 계획도 그때 저희가 이런 걸 이미 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거 알고 모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계엄 다 알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실행하는 소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장악하고 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본질은 아닌데 이제 계엄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할 때 다양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혹은 뭐 예산안과 관련한 문제, 그걸 이제 대통령이 제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의회가 사라져야 되겠죠. 의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또는 예산에 대한 공방이 있거나, 지금 현재의 우리 국회 상황이 또는 예산에 대한 공방이 있거나 한 것이 해방 이후 우리 역대 정치사를 비추어 보아서 국회가 진행 안 될 정도의 상황인가. 그렇게 본다면 매년 계엄을 수십 번씩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여야 관계가
대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요새는 몸싸움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을 해서 여전히 그런 걸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루에 계엄을 한 20번 정도 또는 매년 대통령의 권한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발상과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그 On Bullshit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개소리, 헛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개소리, 헛소리, 불쉿이 거짓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 모르고 속는 겁니다. 불쉿은 알고 그냥 밀리는 겁니다. 불쉿의 의미는 이것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알면서 난폭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번역자가 개소리 또는 헛소리라고 번역한 불쉿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비지성적입니까?